A 씨는 비서일을 시작한 이후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방 구조견이 먼저 발견을 하고 이어가던 소방대원과 우리 비동대원이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례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고소한 전직 비서를 찾아내겠다며 신상 털기에 나선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인으로서의 그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애도가 끝난 뒤에나 본격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 피해 호세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경찰이 박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꼭 일주일.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는지 의혹과 함께 2차 가해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찰이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하는데 그 당초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이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피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높았는데 아무래도 이를 의식한 결정이겠죠? 그렇죠. 근데 뭐 어제도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또 2차 또 주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한 우리 사회에 파장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2차 그 주장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희롱이 일상적이고 상습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자체 내에서의 묵인과 방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경찰, 더 나아가서는 검찰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이런 또 책임자 처벌, 이 문제는 아마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언급하셨듯이 그러니까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과연 피소 사실을 알았느냐. 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 피해 여성에 대한 또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중요한 수사 기밀이 누출됐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권력 외압이 작동할 소지도 있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한 사회적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경찰 그 전담 TF가 수사하게 될 쟁점을 보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시가 피해자가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묵인 방조했는지 그리고 또 2차 가해 정황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할 방침이죠. 네, 일단 뭐 TF 구성을 보면 일단 서울경찰청 차장을 치안감입니다. TF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생활안전부장이 사실은 이번 고소 사건을 했던 여성 청소년과를 이제 통관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네. 아마 거기서 이제 포함을 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중 있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한테 상당히 수사권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번 사건은 경찰의 어떤 수사 능력이나 어떤 경찰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할 만한 중요한 아마 사건으로 일단 보여지고 예. 또 국민적인 의혹들이 지금 일고 있는 만큼 경찰 스스로도 뭔가 좀 밝혀내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사명감에서 이렇게 좀 비중 있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박원순 시장과 이 고소권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됐기 때문에 예. 사실 두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피해자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이 수차례 걸쳐서 이 부서를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어떤 성추행 상황에 대해서 주변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별거 아닌 것이다. 뭐 박원순 시장이 그럴 리가 없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무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금 이 그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피해자가 이제 고소한 이후에 2차 가해가 지금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현직 검사까지 나서서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금 구체적인 고소 고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일단 좀 집중해서 하고 일단 이제 경찰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되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검찰 쪽에서 아마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 전 시장의 그 휴대전화 세대의 네. 그 통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경찰이 그러니까 통신영장을 신청할 때 그러니까 신청할 이유가로 적시한 것이 박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지금 법원에서는 박 시장과 관련된 이 사망 경위와 관련된 타살이나 범죄 관련된 부분이 소명되지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이 지금 박 시장의 사망 경위는 분명히 명백하게 나름대로 상당히 입증된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통신영장을 통해서 뭐 들여다볼 부분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 지금 법원의 기각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지금 2차 가해라든지 또 뭐 서울시의 무기인가 방조라든지 또 이 지금 피소 사실 유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경찰이든 검찰이 만약에 그 구속영장,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네. 비롯한 여러 가지 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뭐 우리 지금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관심도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정당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은 일단 이제 이미 확보한 그 휴대전화 한 대의 포렌식 작업으로 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유족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휴대폰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사망 당시의 정황 그리고 이 피소 그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좀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거는 이게 통신조회입니다. 이게 통신조회가 뭐냐면 휴대폰 말고 예.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면 통신사를 통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지국에서 어디를 통화했는지에 대한 이제 통신사의 기록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원 시장이 이제 그 사망 당시에 사망 현장에서 일단은 이제 휴대폰이 한 대가 일단 유류품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거와 함께 지금 평상시에 본인 개인 명의로 해서 한 2대 정도를 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대의 어떤 통신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사망 전으로 해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밝혀질 텐데 예.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이 사망이 이게 변사 사건 관련해서 이제 영장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에 있어서 어떤 타살의 혐의가 없고 자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이 아이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네. 포렌식 작업을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사진 기록이나 문자 기록이라든지 즉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이제 기록들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문자 보낸 거라,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SNS를 보낸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있는 이제 사진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성추행과 어떤 지속적인 어떤 문자 보내기라든지 사진 보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사망 전으로 해서 누구와 통화를 했는가, 그리고 통화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이 고소 사실이 어떻게 수사한 지 한 몇 시간 전에 유출됐는가, 이게 네.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경찰에서는 일단 그 전후 단계에 일단 통신 기록은 일단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전화기에 대한 통신 기록은 확보를 못 했는데 예. 일단 지금 유류품으로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보를 한 거고 일단 이제 이게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애플사 제품이기 때문에 이 포렌식하는데 굉장히 오래 어렵습니다. 걸리죠. 예전에 예. 이제 백모 검찰 수사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달 넘게 걸리고 네. 잘못하면 이게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아. 이제 그러면 보면 예. 지난번에는 검찰에서 풀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경찰에서 일단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면 이 수사 자체도 굉장히 좀 늦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전해지는 그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도 네. 조만간 소환이 될 거다. 그래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임 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 전에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얘기를 외부에서 듣고
실수한 게 있으시냐라고 물어봤다. 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 외부가 누구인지 이걸 또 밝히는 게 쟁점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그러니까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과연 피소와 관련돼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연세를 아마 임순영 전 젠더 특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그 이 임순영 이 특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8일 날 오후 3시쯤에 가서 그러니까 그 시장과의 독대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 외부로부터 듣고 있는데 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서 들었는지 부분은 일단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불미스러운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지금 젠더 특보라는 그러니까 직책의 특성상 소위 말하는 미투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이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해야 되지만 또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당시 그날 8일 밤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피소가 되고 난 뒤에 그때 이 그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박 시장이 주재한 심야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지금 임 특보가 지금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본인은 그러니까 당시 그때 회의가 현안 회의라고 그랬는데 보통 이 집행부수가 아닌 이 지금 특보가 이 지금 현안 회의에 그것도 심야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는 사실 피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날 9일날 이게 지금 사건이니까 지금 그 박 시장의 또 실종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극단적 선택이 일어나는 그날 오전에는 지금 임 특보가 이 지금 비서실장한테 뭐 피소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또 보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럼 과연 피소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러한 부분들 이를 그러니까 분명하게 임 특보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임 특보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수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때까지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약간은 좀 모순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이 박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그동안 소위 말하는 애도의 시간이었다고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좀 망자에 대한 상당히 나름대로 이 도리 뭐 예우 이런 차원에서 뭐 상당히 항구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모아졌고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자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묵인 방조에 대한 그런 책임도 사실 이 젠더 특보가 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에 자신이 좀 초점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금 이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저는 임 특보가 무엇보다도 이 상당히 이 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게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앞서 두 분께서 짚어주셨듯이 경찰도 이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검찰 수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일단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검찰이 좀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될까요? 일단 아마 검찰 같은 경우 지금 현재로서 사실은 경찰과 청와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실 경찰에 맡겨 수사해서 지휘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이 스스로를 또 조사할 수 없고 이게 사실은 이제 경찰청장과 지금 서울경찰청장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회의 때 보고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경찰이 스스로 어떤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 형사 2부에서 일단 검찰에서 맡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한 조치라고 봐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 보고 라인을 보면 일단 경찰에서 고소가 이제 접수된 다음에 여성청년과의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상부에서 보고를 받고 자신들이 설정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정상황실과 경찰청 생활안전국 이 두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컨트롤 타워인데 문제는 일단 둘 다 자신들 이외에는 유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임 특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 예전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총무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여러 군데 어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날 뭐 실수한 거 없으세요라고 물었을 때는 이미 이 사건이 처음에 시작된 게 피해자가 5월 12일 날 일단 변호인을 찾아가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날 자세한 어떤 기록을 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여성계 쪽에서 조금의 어떤 소문이 있었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이 특보가 혹시 뭔가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혹시 시장님은 뭔가 없으신가? 라고 이제 물었지 않을까. 당장 그날 뭔가 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라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유출된 게 지금 뭐 경찰청이나 청와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쪽 시민단체 쪽에서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는 어쩌면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해보면 좀 명백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임순영 그 젠더 특보가 좀 핵심 참고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었는데 공정성에 뭐 시작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합동조사단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꾸리기로 했다고요? 일단 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가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강제조 사건이 없는 가정에서 이 과연 제대로 된 그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지금 이번에 그 묵인 방조와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서울시청 6층 이 지금 시장실 중심으로 이 정모 라인들이 중점적으로 이 상당히 이 사건에 관계가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다 자동 퇴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진상조사를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 지금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이 조사단이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자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이 권력과 또 이 위기에 의한 이런 그 성추행과 성폭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지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체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것을 방증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이 사후 약방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직적인 그러니까 이 차원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진상 규명과 대책이 아마 다음에 시장으로 뭐 누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서서 이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맡은 그 서울시 현직 간부가 박 전 시장의 연결식 당일에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하려 했던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오전 11시 몇 분경에 연락을 주셨었는데 여성정책실장님이셨던 것 같고 전화를 못 받았고 문자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응답을 못 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첫 기자회견 당일에 이제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평등 정책을 주관하는 게 여성정책실장일 텐데, 그렇죠. 예, 이렇게 연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처음에는 이제 서울시와 그다음에 외부 인사를 합쳐서 이제 하려다가 결국 외부 인사를 맡긴 이유가 바로 이 이유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이 여성 가족정책실장이 이 주무 실장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뭐 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조사를 하더라도 신뢰도가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전적으로 이제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긴 것 같은데 관건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2차 폭로 내용을 보면 사실 일상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샤워할 때 옷 가져와라든지 그다음에 뭐 맥박을 달라든지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수차례 걸쳐서 피해자가 부서를 바꿔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가 좀 심기를 맞춰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 30여 명 되는 지금 정무직 공무원들 지금 이미 이제 면직이 됐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에서 데리고 온 여러 가지 이제 그 6층에 있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을 전적으로 다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안 나오면 그만이거든요. 강제로 뭐 연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강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자의적인 진술 여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큰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전체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또 심도 깊은 신문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사실 이 조사가 굉장히 수박 거달기식으로 끝이지 않겠는가 솔직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성평등 정책을 펴겠다라면서 젠더 담당관, 뭐 젠더 사무관 뭐 이런 것들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그 추가 폭로한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성평등 정책과의 어떤
괴리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예. 지금 서울 시민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분노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2019년도 1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젠더 특보를 서울시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평등 정책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게 당시 박원순 시장의 일종의 시정의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젠더 특보를 그동안에는 5급 사무관 정도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상급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하겠다. 예. 상당한 의지를 그러니까 표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젠더 특보 말고도 여성 근익 담당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 일종의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그러니까 보살피고 더 나아가서는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상당히 지금 반영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예. 사실 당시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앞장서서 만들어 놨던 그 서울시라는 단체장이 이런 아주 역설적인 상황에 지금 휘말려 있다. 이러한 예.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담에 보면 눈 가리고 앙호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닐까. 더 넘어서 바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그 역설이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에 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고소장이 제출된 지 열흘 가까이 지난 오늘 여성가족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가족부도 그동안 피해자 호칭 논란과 관련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장관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늘 회의가 이 명칭이 긴급 회의더라고요. 예.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박 시장 사망 사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다 긴급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주무부처가 지금 긴급한다는 게 창피하지도 않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회의 제목을 제가 긴급으로 회의라고 한다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듣고 예. 아니 도대체 지금 며칠 지났는데 이제 와서 긴급으로 하는 건지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의심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여성가족부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2001년도에 어떤 양성평등을 위해서 만든 그런 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300명 정도 되는 이제 부처원이 있고 예산도 한 1조가 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각 부처에 지금 어떤 양성평등 예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관장하는 것인데 지금 정작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자신들은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럼 그동안 뭐 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쩌면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은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은 여성계가 반발해서 계속 존치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도 하나 마련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없더라. 지금 와서 우리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그럼 지난 10몇 년 동안 뭘 했다는 말입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예산을 쓰면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더군다나 지금 이정옥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에 전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탁현민 당시에 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현백 장관이 조기에 경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반대 효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제 정권하고 연결된 사안에 대해서 괜히 목소리 높여봤자 좋을 것 없다. 저는 이런 어떤 보신주의가 지금 여성가족부 내에 굉장히 팽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2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뭘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무실도 서울에 있어요. 세종시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 그러면 최소한 빨리빨리 움직여서 뭔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될 텐데 자꾸 비난이 하니까 피해자 호소인 이 용어조차도 정리를 못 해주고 이제 와서 정리를 해주고 예.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여성가족부는요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회의가 있습니다. 예, 여성가족부에 대한 쓴소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피해자 호칭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권에서도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이 나름 소심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 당의 일련의 대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또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가치로 삼는 정당으로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지점에서 이러의 경중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 속에 이렇게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 호소인 호칭과 관련해서는 여당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난 사과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 네. 늦어도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서 뭐 여성가족부가 긴급 회의했다고 하지만 사실 늑장 회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태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여기 뭐 이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의 이 당적이 그리고 또 민주당이었고 공천을 또 민주당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민주당이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를 강하게 주장했던 정당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거의 지금 8일 만에 지금 이제 비로소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진정한 자기 반성에서 지금 비롯된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김혜영 최고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당론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피해자로 완전 명칭을 통일한다고 했지만 과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진정한 자기 반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일부 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박 시장 같은 경우를 뭐 아주 맑은 분이다 이러면서 일종의 그 피해 여성에게 대해서 상당히 2차 가해를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당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버럭과함 지르면서 비속어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당 대변인을 통해서 사과는 했지만 왜 당 대표가 직접 자기 자신의 육성으로 그러니까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리면서 진정한 이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명칭 자체에 대한 자성과 반성의 뜻이 담겼는가 이런 의구심이 아마 국민들 사이에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남인순 최고위원이 지금 TF 팀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남인순 의원이 여성단체연합회 회장도 했었고 사실은 이게 이제 왜 피해자 이야기 나오면 이게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항상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피해자의 주장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 신빙성을 두고 접근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성인지 감성이라는 이야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여성단체 쪽에서 처음부터 이야기 나와서 한 겁니다. 자, 남인순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문제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회의를 이 민주당 내부에서 할 때 일부 의원들이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굳이 남인순 의원이 끝까지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 이야기를 썼고 자 그렇다면 저는 남인순 최고위원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이 그렇게 여성단체연합회 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야기를 해왔는데 왜 하필 이 사건에서만큼은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한 좀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실은 그 피해자분한테 2차 가해도 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더군다나 여성단체의 어떤 대표까지 한 분이 왜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인지 이야기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자, 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은 미래통합당에서도 터져나왔죠. 서울시 섹스 스캔들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원성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결국 2개월 활동 정지 권고가 내려졌는데요. 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섹스 스캔들 관련해서는 성범죄로 제가 규정하고 싶습니다.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 절차는 거치지 않았는데 우리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가지고 예, 통합당 내에서도 이렇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원 당규에도 없는 자체 징계에 불과해서 이게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뭐 비대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당 윤리 소집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안의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당의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라는 징계 자체가 얼마만큼 효력을 지니느냐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정원석 비대위원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성스캔들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본질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때까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 민주당에게 강하게 비판했던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플러스 알파 이상의 상당한 지금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스캔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사건의 일방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쌍방간의 뭔가 문제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불륜이라든지 성추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번 사건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주장대로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권력의 작동에 의해서 또는 이 지금 그러니까 위기에 의한 좀 직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습적인 성추행과 이런 그 부분이 벌어졌다. 네. 그 쉽게 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는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상당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단순하게 여당에 대한 공세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미래통합당 자체도 상당히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이 정원석 비대위원이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젊다고 해서 다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시대 정신을 다 반영한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젊은 이 정치인들이 충원되는 과정에서 가해는 얼마만한 당 자체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의 그러니까 이 정책과 관련된 스피커를 맡길 때는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좀 단어 뜻이나 좀 제대로 알고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통합당의 지금 비대위원이라는 분이 이 스캔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캔들이라는 거는 뭐 불륜이라든지 부적절한 관계라든지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성범죄입니다. 사실은. 성범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지금 그걸 하고 이걸 뭐 스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아마 보니까 옆에서 바로 쪽지를 넣어서 지금 말 좀 수정하라고 이야기해서 본인도 뭐 수정하고 했던 모양인데 참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에 집착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저쪽에서 터졌으니까 우리는 공격하면 된다. 이거 유리하게 이용하자. 바로 이 정파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이게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뭐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에 대한 뭐 도를 넘는 발언이 지금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정치권도 또 언론도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